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었던 그 내용이 제법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을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내용 전반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전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먼저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은 기본원칙을 우리가 일별하는데, 기본원칙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하면서 이 말을 찌푸려가면서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결정이나 자율성 존중의 이런 원칙을 첫 번째 정리를 했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줄자는 것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기결정의 원칙 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장기관은 자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적극 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망 중요 표시하시고, 사망은 또박또박해서 중요 표시하십니다.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 공정, 투명, 적정이란 용어, 공정, 투명, 적정이란 용어에 가로를 넣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생애주기에 맞는, 그렇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적정, 투명, 공정하게, 너는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굳이 읽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사망의 액센트를 두고 일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사회보장기본법에도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우리가 첫 번째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친족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 밖에 실질적인 보호자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할 신청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는 지원 희망자, 또 친족,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뿐만 아니라 실제 보호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 또 친족,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실제 보호자를 신청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제7조로 내려가 보시면 보장기관의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이때 수급 자격을 조사해야 되는데, 수급 자격을 조사하는 대상을 보면 지원 대상자, 즉 신청 지원 희망자인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그래서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는 지원 희망자는 지원 대상자, 법률 지원 대상자와 그 밑에 지원 대상자와 그 배우자지, 부양 의무자. 그래서 조사를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는 일촌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이 조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보면은 페이지 제8조가 나와 있지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이 지원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되는데 어느 법률이나 마찬가지로 공공구조 관련 법률에서 자산조사의 내용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는 똑같으죠.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할 적에 자산조사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되죠. 자산조사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됩니다. 자산사의 종류 세 가지 보시고, 그다음에 구조의 2를 보시면 보장기관의장은 누락된 지원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자, 거기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유기가구 발굴에 대하여 노력해야 된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보시면 제12조 6번에 보시면 자료 및 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바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거기 너무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나 정보를 처리할 때 그 자료를 보면 단전, 단수, 단가스 등등 쭉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보지 마시고 어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적에는 거기 보면 이의가 있을 때 8번에 제17조 나와 있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수급전자는 자, 줄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험에는 5대 프로그램이 있죠. 국민건강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대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두 여기에서 권리구제의 절차를 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되어 있되 건강보험만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권리구제의 절차는 그게 심사청구든 이의신청이든 간에 언제 범위로 하고 있냐면 처분을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그러나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이의신청을 며칠로 하고 있어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에서 바로 여기 사회보험 5대 프로그램은 모두 권리구제의 1차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자세한 놔두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3조 사회보장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 이럴 때 아니면 읽지 못하니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IT 강국이고 첨단 정보도 아니고 첨단 기자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용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다시 뻔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제24조를 보시게 되면 보장기관의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계. 요즘 네트워킹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섬세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덕적 얘기로 3항으로 넘어가 보시면 보장기관의장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를 목적 의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목적 의외 용도로 사용해야 되며 이것은 불법이 아니 된다 해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국민 포탈 구축 중요 표시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나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국민 포탈을 구축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된다. 사실은 거의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국민, 국민을 위한 대국민 포탈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포탈 구축 조고. 다음에 거기 27조도 중요 표시하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모든 것을 두째 줄 끝에 셋째 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보면 요즘 하도 맞춤형이니 기관별이니 지역사회별이니 개별화니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개별적인 이런 접근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대국민 포탈을 구축하면서 거기 사회보장 정보를 표준화하도록, 그래서 거기 두째째 사회보장 정보에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하여 보장기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표준화하여,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원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그건 뭐 좋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장 사항을 보시면,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음에 별표할 것이 사회보장정보의 파기입니다. 우리는 정보 파기에 관한 것을 특히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봤습니다. 양자의 내용, 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으지요. 원칙적으로 정보의 파기는 5년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약국 처방전은 3년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서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정보 파기가 나와 있죠.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정보 파기가 나와 있는데, 보장기관의장 또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사회보장 정보를 5년을 상한으로 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물론 원칙이 그렇다면 예의도 있겠지만, 원칙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나 사회보장급여법에 정보 보유 기간 상한은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핵심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되겠는데, 자, 여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별도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보면, 그냥 개요로 해서 한번 연역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 2교시 3영역을 통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여기는 2003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등장하죠. 그때는 물론 지역사회 복지계획이었죠.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수립시행 의무가 그때,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은 2007년부터 1차가 시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7, 8, 9, 10 1차, 11, 12, 13, 14 2차, 15, 16, 17, 18 3차, 2019년부터는 제4차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군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가 하면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수립을 보면은 수립 시행은, 자, 여기 보니까 쓰겠어요.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적었습니다. 자, 수립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먼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물론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지역사회 주민이겠죠.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지역사회 조사를 거쳐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별 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군구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세부 사업별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바로 이 시군구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상급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립 그리고 심의, 의회 보고 그리고 상급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시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해서 먼저 이렇게 지역사회 조사,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조사를 하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세부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상급관청의 의미를 갖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수립, 심의, 의회보고, 제출, 수립, 심의, 의회보고 그리고 제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 써야겠군요. 지면서.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보면서 또 첨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장군수청장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리고 세제출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 자, 먼저 수립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2항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두째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심의,
시군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 그 차례를 쭉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도지사는 거기 보면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시도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사망세제 수립하고, 그리고 5항으로 넘어가 보면 5항의 첫째 줄 끝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로부터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어디에? 사회보장기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이 아닙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기 판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 여러분들이 꼭 봐줘. 세부 내용은 지금 넘어갑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특별자치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인데 우리의 시험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는 여기에 보면 역시 보편적인 것은 시군구이기 때문에 시군구만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계획 등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보면 수요에 관한 내용 1번에 나와 있지요. 두 번째 지역사회 보장지표에 관한 내용 니은번에 나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추진 전략이나 연계 협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 미음번에 보면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내용, 비읍번에 보면 자원 조달에 관한 내용, 시옷번에 보면은 통계 수집 관리에 관한 내용. 그런데 새로이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신설 2응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기에는 공급에 관한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신설된 것이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응번에. 그래서 종래는 8가지의 업무를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을 했는데 부정수급에 관한 거기에 보면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이것이 새로이 신설됨으로써 9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41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도든 시군구든 간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시도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41조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 등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무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른쪽 박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가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시무기구로서 시도 단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의 상단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시행규칙 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 이상 40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 그래서 거기 박스에 시행규칙 제5조의 1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에 관한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 하나. 이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동일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사항을 보시면
사항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실무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바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6항에 정리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만 실무협의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바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에는 실무분과를 두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박스와 박스 사이에 바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복지위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지위원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세요. 복지위원이라고 하래서 읍면동 단위의 명예직으로 임기 3년에 복지위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삭제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어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기 박스 시행규칙 7조에 있는 것처럼 보장협의체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3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마찬가지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재직기간 똑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단지 정원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15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에 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로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차별화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가 나와 있네요. 거기 보면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42조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거기 보면 셋째 줄 나와 있죠.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도 바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하나, 둘, 다섯째 줄, 밑에서 셋째 줄이죠.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거기다 통합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시와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처럼 본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이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이 이제는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법적 근거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1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둔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은 1782년 길버트법에서 찾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에서 찾는 데 비해서 여기는 길버트법에서 찾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연역을 보시면 1987년에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가 공공부문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시작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1992년에 법적 근거가 규정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에 21세기죠. 2000년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의 명칭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공무원의 배치는 굳이 적을 필요 없어 안 적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자, 5항을 보세요. 시도지사, 시장군,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행규칙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취약계층의 발굴과 상담, 지도, 사회복지에 관한 욕구 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또 사후관리 등 통합 사례관리. 그런가 하면 2번에 취약계층의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 조사 및 가정환경 파악,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안내, 상담 등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결나게 해서 재미를 놓치지 마시고 그런 정도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내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었던 것이 많이 옮겨온 사회보장급여법, 실질적으로 근자에 출제되는 것 보면은 종래에는 사회보장 기본법 한 5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5문제 그랬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3문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한 2문제 이렇게 해서 5문제를 채우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급여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 놨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법 중에 국민연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